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미입국하려고 목숨 걸고 파나마 정글을 뚫고 있대. 뭐라고? 진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왜 탈출하려는 거야? 중국 경제가 망했대. 돈 벌어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정부는 마음대로 땅 뺏고 폭력까지 휘두른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도 중국인 난민 문제로 작년에만 2만 4천 명 넘는 중국인을 불법 입국으로 체포했는데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니까. 중국인 난민에 대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몰려드는 중국인 난민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파나마 정글의 비와 진흙을 뚫고 미국 국경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중국인 불법 이주자들의 모습인데요. 야생동물이 많고 지형이 험난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이지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이민자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중국인 불법 이주가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횡단한 혐의로 약 2만 4천 명 이상의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이주 브로커들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에콰도르 공항에서 미국행 밀입국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목숨 걸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고 정치나 종교적으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불법 밀입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정시칭 씨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중국 경제가 강하다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거라며 심각한 빈부격차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첸 이샤오 씨는 정부가 가족들의 땅을 빼앗고 구타하기까지 했다고 하며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처럼 중국인들의 불법 밀입국은 중국 내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의 국제기자가 중국인 밀입국 관련 취재한 내용을 사연자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특파원 그레이스입니다. 어릴 적부터 세계 곳곳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뉴스를 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했죠. 그 호기심이 저를 국제 특파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이민과 난민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래된 과제이자 현대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니까요. 한 사람의 이주가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은 늘 흥미진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민 문제를 취재해왔어요. 척박한 사막을 건너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사람들, 그들을 막으려는 국경 수비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를 전해왔죠. 이 문제는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전 세계 이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인 난민들의 급증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는 곧 제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자 강력한 통제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며 어떤 꿈을 안고 국경을 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미국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편집장인 피터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레이스,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피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들어 중국인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멕시코 국경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늘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피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파헤쳐야 할 부분이야. 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한 과제를 줄게. 한국에 가서 그곳의 상황도 취재해 오는 거야.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이요? 거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아. 피터가 설명했어요. 한국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게다가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잖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세계적인 IT 강국, K-팝과 한류의 발상지 등 13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분위기가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이민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했어요. 그중 중국 국적자가 약 9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외국인의 38%를 차지하는 수치였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본격적인 취재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2018년에는 약 16,000건이었던 난민 신청이 2022년에는 약 7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335%의 증가율을 보이는 놀라운 수치죠. 김 교수는 이어서 중국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언급했어요. 중국인의 난민 신청은 특히 주목할 만해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중 약 3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약 2만 1,000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어요. 정치적 탄압, 종교의 자유 제한, 경제적 기회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위구르인들의 난민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대림동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거리를 걷다 보니 간판의 80% 이상이 중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대다수의 가게들이 한자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거리에서 들리는 건 온통 중국어였죠. 특유의 중국 말투 있잖아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약 25%에 달한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였죠. 현지 주민센터의 박주무관과 만났을 때 그녀는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2010년에는 이 지역 외국인 비율이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 이상 증가했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여러 도전을 가져오고 있어요. 박 주무관은 또한 지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법무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1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해요. 이 중 상당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숫자에 너무나 놀랐어요. 이어서 저는 지역 내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리 씨를 만났어요.
그는 3년 전 한국에 왔다고 해요.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리 씨가 말했어요. 2022년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가 0.485라고 하더라고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회가 없었어요.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리 씨의 말을 듣고 중국 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와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중국인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단순한 숫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인권, 경제, 문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였죠. 앞으로의 취재를 통해 이 복잡한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이민국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숨길 수 없었어요. 최근 한국으로 중국인 난민 신청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한국으로의 중국인 난민 신청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을 날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 2위라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어요. 명동, 홍대, 이태원 등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모습의 중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돌아다녔어요. 한 한국인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고 했죠. 처음에는 문화교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일부 중국인 학생들은 너무 무례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게다가 졸업 후에도 불법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문제의 복잡성을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한국인 활동가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혜원이었죠.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 대 그들로 볼 수 없어요. 혜원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인권의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시험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사회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저는 혜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섞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을 때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기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고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였죠.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이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조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30대 초반의 양판 씨였어요.
그는 2년 전 한국에 왔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양판 씨가 말했어요.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면 곧바로 감시 대상이 돼요.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고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양판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삭막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정부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또 다른 친구는 특정 종교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재교육 캠프에 보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국가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는 한 중국인의 뉴스를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취직한 곳에 찾아가 계속 괴롭혀서 결국 한국으로 제트스키를 타고 탈출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었는데 양판 씨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갔어요. 다음으로 만난 순준 씨는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해요.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저 같은 서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질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순준 씨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학교도 없었어요. 반면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런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불평등, 이 두 가지 요인이 많은 중국인들을 조국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한 한국인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죠.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선택의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정치적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그들에게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권과 생존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저는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어요.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 불법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의 급증으로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특히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단기 체류 동안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박 교수는 이어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자가 약 1조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인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의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김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난민 정책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심사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을 얻어 불법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해도 강제 출국을 피해 계속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한국의 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았어요. 서울 대림동에 거주하는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중국인 조직 폭력배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한국인 대학생 김철원 씨는 취업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불법으로 남아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취업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어요. 다문화정책연구소의 이혜진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나 사회적 부담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되 정당한 체류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해요.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보니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사회 통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였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불법 체류자와 난민 신청 제도의 악용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합법적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기사로 풀어낼지 구상했어요.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이 문제가 갖는 글로벌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죠. 사무실에서 피터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그레이스, 이번 취재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피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한국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 우리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글로벌 이주의 그림자 도전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불법 이주와 난민 문제의 복잡성과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